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24쪽 빈출 핵심 지문 총정리 이어서 하겠습니다. 224쪽에 충당부채, 우발부채, 그죠? 그 다음에 우발자산, 요 세 가지를 보실 텐데요. 한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이론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이고요. 현재 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당당하게 부채로 재무제표에 들어갑니다. 2번 충당부채는 판매 보증 충당부채, 복구 충당부채, 경품 충당부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맞죠? 우발부채는 3번 부채 인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네 번째, 우발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다면 우발부채를 뭘로 공시해요?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다만 경제적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자, 5번 충당부채 인식 요구 중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발생 확률이 몇 프로? 5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6번 과거에 우발부채로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자, 7번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즉 우발자산은 미래 확정되기 전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죠. 그죠? 8번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줄쳐요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추정해라.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9번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에 줄쳐요 충당부채는 뭘로 평가한다고요?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무슨 가치?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답이 되겠죠. 10번 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뭐예요? 환입해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11번 미래의 무슨 손실? 영업손실은 부채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줄쳐요. 미래의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됐나요? 12번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정화 비용의 경우에는 기업의 미래 행위에 관계없이 당해 의무의 이행에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이 수반되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내가 범칙금을 내야 된다. 빼도 막도 못하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13번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신뢰성을 손상시킨다, 훼손시킨다 그러면 오답이에요.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뢰성 있는 금액이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로 공시합니다. 15번도 중요하죠.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면 당해 자산의 예상 처분이익은 충당부채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시험에 단골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17번 어떤 의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이행할 의무 중 회사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무슨 부채? 충당부채. 회사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충당부채. 그러나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18번. 대수선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더라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수선 충당부채는 충당부채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충당부채는 지급금이 미확정된 확정부채예요? 추정백채예요? 추정부채. 맞나요? 팩트다, 추정이다. 추정.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해야 된다. 또한 21번. 일부 부채의 경우는 상당한 정도의 추정을 해야만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22번. 현재 가치 평가 시 적용할 할인율은 부채 특유 이용과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이다, 세후다. 세전 이자율이다. 우리 시험에 20회 때 세후 이자율이다. 아웃 되겠고요. 23번. 받으세요.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손실부담계약은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24번. 손실부담계약이란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 원가가 해당 계약에 의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밑밥 깔아주는 문장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25번.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자, 우발부채는 미래 사건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무슨 의무예요? 잠재적 의무예요. 우발부채는 뭐라고요? 잠재적 의무. 현재 의무가 아니라 잠재적 의무를 말합니다. 27번. 우발자산은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이다. 28번. 우발자산은 관련 상황 변화가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 우발자산으로 공시합니다. 밑밥 깔아주는 문장으로 오시면 나왔고요. 자, 자본의 개념인데 자본의 개념은 이론보다는 자본은 한두 문제 출제 예상 가능한데 이론보다는 계산에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본이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누구? 소유주. 채권자에게 아니에요. 소유주. 소유주에게 기속될 자녀 지분의 성격을 갖는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금액은 자산과 부채의 금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3번.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무슨 지분? 자녀 지분이다. 4번.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은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 납입자본, 이잉여금, 적립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5번. 자본의 구성요소는 각 부문별, 분류별, 납입자본, 각 부문 분류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잉여금의 누계액 등을 포함합니다. 6번. 여러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해외 사업 외와 환산손익, 현금 흐름 이용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재평가 잉여금, 순확정급여 부채, 자산 재측정 요소가 해당된다. 재회기파 확. 맞나요? 재회기파 확. 재평가 잉여금, 해외사업 환산손익, 기타 포괄손익, 파생상품 평가손익, 순확정급여 부채 또는 자산의 재측정 요소가 5가지 해당합니다. 7번. 우리 시험에 나왔죠? 주식을 교부하면 자본금은 뭐한다? 증가. 그러나 쓰세요. 자본 총계는 뭐예요? 불변. 주식 배당하면 이잉여금 감소, 자본금 증가, 자본 총계 불변 되겠습니다. 8번.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 주식 병합은 자본 총계 출처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 주식 병합은 자본 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9번.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실질적으로 취득 그만큼 자본이 뭐한다? 감소하겠죠. 맞나요? 오케이.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자본이 증가. 자기주식은 세 가지예요.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의 감소, 처분하면 자본의 증가. 그러나 10번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현금의 유입 유출이 없으므로 자본 총계에는 영향이 없다. 됐죠? 자, 11번 주식 배당으로 잉여금은 감소되고 자본금은 증가한다. 따라서 자본 총계는 불변. 여러분 현금 배당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산의 감소가 있으니까 잉여금이 감소되고 자산이 감소합니다. 13번 주식 배당으로 인하여 주식수가 증가하여 주당 순이익은 낮게 예상되고 주식의 시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4번 기본 주당 순이익을 포괄손익계에서 본문에 표시하고 그 산출 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15번 주식 배당을 실시하면 투자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금 배당은 그죠? 현금 배당은 수익으로 표시합니다. 자본의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은 모두 뭘로? 주석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익의 개념 및 인식입니다. 1번 체크하세요. 수익의 인식 5단계는 뭘 식별해요? 계약의 식별, 그 다음 수행 의무의 식별,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의 배분과 수익의 인식이다. 됐나요? 오케이. 계약의 식별, 수행의 의무의 식별,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거래 가격 배분과 수익의 인식 5단계를 거쳐야만이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번 수익은 거래에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때 인식한다. 그렇지요?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회계기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으로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 감소로 나타납니다. 4번 중요하죠. 주주의 지분 참여로 인한 자본의 증가는 수익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자, 228쪽에 05번 수익 광의 수익의 정의에는 수익과 차익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개념책에서는 차익을 별개 요소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 6번 갑니다.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죠. 그렇지요? 오케이. 시용 판매에서는 매입자가 매입의 의사표시를 한 날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08번 건설계약은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계약과 관련된 계약 수익과 계약 원가는 보고 기간 말 현재 계약 활동에 줄쳐요. 진행률 뭐라고요? 진행률 야금야금 진행기준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9번 건설계약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발생한 계약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계약 원가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됐죠? 10번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손실만 인식합니다. 11번 광고 매체 수수료는 광고가 소비 대중에게 반영되거나 전달되었을 때 인식한다. 그렇지요? 광고 제작 11번 12번 확인하셔야 돼요. 광고 매체 수수료는 광고가 대중들에게 전달됐을 때 인식하고요. 광고 제작은 무슨 기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하고 13번 공연 입장료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14번 주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15번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법에 따라 적용하여 현금 기준이에요? 발생 기준이에요? 발생 기준. 현금 기준 그러면 아웃이에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인식합니다. 16번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역시 무슨 기준? 발생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17번 배당금 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인식합니다. 18번 19번 보세요. 정기 간행물의 가액이 매기 뭐하다? 줄쳐요? 비슷한 경우에는 발송기간에 걸쳐
청액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19번 정기 간행분의 가액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에는 판매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례에 따라서 인식합니다. 18번, 19번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20번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마지막 21번 총 계약 원가가 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뭘로? 비용으로 인식한다. 계산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총 계약 원가가 총 계약 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뭘로 인식해요? 비용.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입니다. 한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런 문제로 그다음에 추정의 변경, 그죠?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겠고 이런 문제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 1번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그죠? 자, 2번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우리 기출에 한번 시험 출제됐고요. 3번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기업이 한 해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갭에서 갭 다른 회계 원칙으로 바꾸는 것을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 한다. 밑밥 깔아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요. 5번 회계 정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한다. 뭐예요? 정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한다. 그러나 회계 정책의 변경의 누적 효과를 합리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전진 적용하여 비교 정보를 재작성한다. 자, 6번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계 원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으로 수정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뭐예요? 오류예요. 오류 수정이에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계 원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으로 수정은 이것은 변경이 아니라 뭐다? 오류다. 7번 잘 나오죠. 측정 기준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무슨 변경? 정책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측정 기준의 변경은 무슨 변경? 정책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8번 20회 때 기출문제 감가상각의 방법은 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변경?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것은 다 팩트예요? 추정이에요? 추정. 잔존가치, 내역연수,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무슨 변경? 추정의 변경으로 갑니다. 9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무슨 변경?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무슨 변경? M의 R이 가려다면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10번 회계 정책으로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는 전기 2월 잉여금에 가감한다. 왜? 소급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전기 2월 잉여금을 건든다. 뜯어 고친다. 11번 확인해 두셔야 돼요. 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오류 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지요? 12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슨 변경? 추정의 변경. 맞죠? 13번 우리 기출문제 감가상각 자산의 내역요소 또는 감가상각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가 변하는 경우 무슨 변경으로 처리한다?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14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왜? 선입에서 평균법으로 바꾸는 건 뭐예요? 정책의 변경이니까 소급 적용한다. 15번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하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맞나요?
정책의 변경은 뭐예요? 소급법.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16번 감가상각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 효과는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맞나요? 오케이. 17번 충당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잘 보셔야 돼요. 새로운 정보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오류의 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류다 그러면 X죠. 됐나요? 오케이. 18번 전기 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에 단기 손해로 보고한다.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하지 않는다. 우발 상한 결과에 따라 인식하는 손익은 역시 오류 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죠? 20번 현금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입회됐죠? 기준에 입회됐는데 발생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오류의 수정에 해당합니다. 21번 역시 자산으로 처리할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오류에 해당합니다. 자, 22번 확인해 주세요. 원래 추정 당시에 부주의나 경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정치를 잘못 측정한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무슨 수정? 오류의 수정이다. 22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31쪽에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여러분, 재무제표에서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될 수 있습니다. 두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어요. 3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주석 및 부속 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포함된다. 그렇지요? 4번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유의적인 회계 정책의 요약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된다. 오케이, 굿. 5번 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굿. 그렇지요? 6번 재무제표의 목적은 주주로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주주로부터 경영진의 수탁 책임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맞죠? 7번 재무제표는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발생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합니다. 이러한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과 이연 개념을 포함한다. 자, 8번 확인해 주세요. 주석은 유의적인 회계 정책의 요약보다는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먼저 표시해야 된다.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9번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진다. 그죠? 10번 재무제표 표시에서 사용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은 추정이나 판단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다. 시험 잘 나와요. 중요합니다. 재무제표 작성 기준과 구체적 회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은 재무제표 별도 부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우리 기출문제가 되겠고요. 됐나요? 오케이. 자, 232쪽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자,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된다. 그렇지요? 밑바까지 문제 나올 거고요. 한국채택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그렇지요? 오케이. 3번. 자, 한국채택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뭘로?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는 반드시 한 문제 출제돼요. 21번까지 반드시 씹어서 먹기 바랍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4번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 기출문제. 다 우리 기출문제예요. 5번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또는 주석 또는 보충자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적절한 정책을 써놓고서
주석 또는 보충제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7번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러면 아웃이에요. 계속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8번 재무제표가 계속 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 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뭐해라? 공시해야 한다.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 말로부터 몇 개월 기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몇 개월? 6개월이 아니에요.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기업은 잘 나오죠?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렇지요? 현금 흐름표는 뭐예요? 현금 기준에 따라 작성하죠. 11번 한국재택국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잘 나오죠? 12번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 충당금 같은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이익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계 표시에 해당한다. 아웃 되겠죠? 13번 한국재택국제은행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맞죠? 오케이. 단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더 목적 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부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몇 년마다 작성한다? 1년마다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합니다. 16번 재무제표는 실무적인 이유로 어떤 기업은 예를 들어 52주의 보고기간은 선호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보고기간은 금지된다. 오답으로 나왔죠. 17번 잘 나옵니다. 유산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18번 우리 기출문제. 재무상태표 상에는 중요하지 않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 항목이라도 주석에는 구분하여 디테일하게 펼쳐서 표시해야 할 만큼 충분히 중요할 수 있다. 19번도 중요하죠. 한국재택국제은행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그 공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번 외화 손익 나올 수 있어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산거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자손은 뭘로 표시한다? 순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차익과 자손이 줄쳐요.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됐나요? 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